약간 좀 팁을 하나 드리면 금융주를 지금 건드리시면 안 돼요. 사실 지방은행들 중에서 굉장히 싸 보이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네. 그렇지만 문제는 뭐냐면 얼마든지 시장 환경에 따라서 그 자본금이 다 날아갈 수가 있어요. 굉장히 쉽게. 평균 레버리지가 1000%, 네. 예, 더 많으면 2000% 이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자산의 5%만 구멍이 나도 그렇죠. 내가 거기에 주식으로 투자하셨다면 망하는 케이스입니다. 대형 기술주, 반도체 AI, 전기차 부품, 신재생에너지, 바이오 헬스케어에 집중입니다. 네. 그래서 더더욱이나 대형 기술주와 반도체 AI 쪽을 더 늘렸어요. 10%를. 네. 그리고 어디서 잘랐냐면 에너지 버립니다. 그다음에 주택 건설. 드디어 마이너스 숫자가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버립니다. 네. 데이터를 워낙 꼼꼼하게 봐주시니까요. 네, 데이터 드리븐 이런 거 우리 너무 좋아합니다. 네, 계속해서 꼼꼼한 분석 저희 기대해 보겠고요. 보니까 정말 이제는 침체 얘기가 좀 줄었었는데 다시금 기업 실적이 나오면서 이쪽으로 좀 주목이 될 것 같다. 아무래도 금리는 네. 이제 굉장히 와일드하게 움직이지는 않으니까 지금 물론 차이가 지금 시장과 점도표가 차이가 지금 뭐 1%까지 벌어지긴 했지만 어쨌든 뭐 이제 별로 오를 것 같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쪽보다는 경기가 문제인 거죠. 예. 은행권도 흔들리고 하니까. 맞습니다. 네. 경제 프로그램을 이렇게 진행하면서는 사실 일주일 전, 2주일 전이 상당히 긴 시간 같아요. 너무 먼 시간 같아요. 그 안에도 너무나 많은 변화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개인사는 빨리 가는데. 맞습니다. 그렇네요. 자, 이분 모셔서 또 글로벌 자산 배분에 대한 이야기 해보는 시간 금요일 가져보겠습니다. 유동원의 TGIF 시작합니다. 네, 유한타증권 유동원 부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굉장히 뭐 어제 다루고 오늘 다루고 또 하루하루가 너무 다르다 금융시장에 말씀드렸는데 일주일 사이에도 많은 일이 일어납니다. 네. 그러게요. 어쨌든 변동성이 심한 시장이죠. 그러니까요. 네. 이제 좀 느낌이 좀 어떠냐면 계속 그 변동성은 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아마 앞으로 다음 FOMC 5월 3일이죠. 네. 그때까지 변동성은 계속 유지가 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은행권의 문제가 이게 더 확장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어떤 그걸 봐야 되니까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좀 심리적인 불안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한 어떤 두려움에 있어서도 아직까지는 좀 헷갈릴 수 있고요. 네. 네. 근데 문제는 이런 변동성이 계속 이어지지만 가는 종목과 가는 업종들은 꾸역꾸역 계속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도 제가 그 얘기 꼭 여쭤보려고 했어요. 네. 빅테크가 갑자기 더 좋아지는 이유는 뭘까요? 뭐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는 업종들이 기본적으로 인플레이션을 낮춰주는 종목들 네. 또는 뭐 생산성을 높여주는 종목들 그리고 계속해서 높은 현금 흐름과 수익성 매출 증가를 보여주는 기업들이잖아요. 네. 기본적으로 빅테크가 그런 종목들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이고 그래서 저는 어떤 느낌이냐면 결론은 제가 생각할 때는 경기 침체로 넘어가지 않을 것 같아요. 올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더 이상은 뭐 금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민하지 않아졌을 시점이 되면 네. 이미 관련주들은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께서 경기 침체가 오기 때문에 엄청난 급락장이 올 것을 두려워하죠. 네. 네. 왜냐하면 과거에도 항상 그랬듯이 이제 금리를 계속 올리다가 거의 고점 금리 끝에 오면은 이제 경기가 안 좋아질 거를 생각을 하니까 네. 예, 그때부터 팔아서 그 고점 대비해서 25% 정도 빠진다. 이 개념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25% 빠지는 걸 기다리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사이에 50% 오르고 나서 25% 빠지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죠?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지금은 그냥 무작정 두려워하시면서 발을 빼서 현금을 들고 있는 게 아니고 반은 담궈놔야죠. 네. 그래야지 어느 정도 만족을 하실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야지 나중에 많이 올라갔을 때 얼마든지 털고 나올 수 있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지금은 좀 그런 느낌이고요.
그래서 오늘 어쨌든 중요한 부분은 이 변동성 아래에서 왜 아직까지는 변동성이 계속 유지가 될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짚어볼게요. 네. 지금 변동성은 계속 높게 지금 있습니다. 25에서 30 왔다 갔다 빅스 지수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당연히 이 한 해의 어떤 은행의 파산 규모로 놓고 보면 역대 최대급이니까 네. 과거에도 보시면 이렇게 한 해가 일어나면 계속해서 연달아 2, 3년 가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요번에도 또 한 2, 3년 또 있을 거다라는 네. 걱정인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옐런장이 예금 보호를 안 해준다 뭐 이런 얘기 나오니까 팍 빠지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은행들의 파산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경기 침체의 가능성은 확대가 되는 거죠. 네. 왜냐하면 그 은행이 펑션을 못하니까 할 일을 못하기 때문에 대출 업무가 중단이 되고 네. 그러면 당연히 경제 활동이 중단이 되고 관련돼 있는 모든 기업들이나 국민들이 그렇게 되니까 결국은 이 파산이 얼마나 번지느냐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계속 이제 정부의 말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되는 거죠. 그게 완전히 수그러들려면 실질적으로 이런 지금 현재의 어떤 그 금리에 따른 변동성이든 아니면 경기 침체에 따른 어떤 기업들의 파산이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두려움이 많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니죠. 네. 그래서 계속 변동성은 일어날 것 같습니다. 네. 자, 근데 이제 제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봤던 부분이 이거예요. 지금 은행 대출 추이가 이게 이제 딱 그 SVB 사태가 터졌던 주예요. 그 네. 주에 예금이 얼마가 빠졌냐면 544억 달러가 빠졌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돈으로 한 60조가 넘는 네. 돈이 예금이 빠졌죠. 근데 이제 대출은 어떻게 됐냐?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그 구간에 70억 달러가 늘었어요. 예. 그러니까 파산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네. 그리고 작년 동기 대비 숫자로는 10.38% 상승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아직은 잘 뭐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다. 은행이 가장 큰 규모의 은행이 파산한 주인데도 불구하고 대출이 멈추지 않았다. 더 늘었다라는 것은 그만큼 발빠르게 그 미 연준과 FDIC가 잘 해결했다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계속 나오는 옐런 의장이 그 뭐 지방은행들 보호가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바로 나왔다가 바로 또 지금 보면 더 여러 가지 조치가 있다라고 또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누구의 책임을 묻는 책임론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네. 부분이 있어서 근데 어쨌든 그런 과정 속에서 대출이 자연스럽게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일어난다면은 경기 침체가 아닌 거고 대출이 갑자기 감소를 한다 그러면 경기 침체가 올 거고 네. 이런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출 추이를 보는 게 지금 제일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네, 그렇죠. 자, 그래서 근데 이제 어쨌든 은행권에서 대출을 해줄 수 있는 여유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부분은 네. 당연히 있어요. 왜냐하면 워낙 예대율이 지금 낮기 때문에 역대 최저치에서 올라온 수준이라서 아직까지는 충분히 대출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이제 은행이 얼마나 자신감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차이가 나는 거죠. 네. 근데 다행스러운 것은 은행의 입장에서는 금리만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아주면 어쨌든 채권도 살 수 있고, 그죠? 아니면 대출도 해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이죠. 네. 개인들의 펀드멘탈이 튼튼하고 기업들의 펀드멘탈이 튼튼하기 때문에 어쨌든 수익을 내려면 대출해줘야 되니까. 예, 그래서 지금 현재 환경은 그 정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지금 보시면은 계속해서 지금 이벤트들이 터지면서 이게 연쇄 작용이 일어날 거에 대한 걱정이잖아요. 네. 그것을 적절하게 정부들이 막아주고 있느냐 하는 부분인데 그거는 그렇게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유럽도 보시면은 그 CDS 프리미엄이 그 CS는 폭등을 했지만 네. 파란 선입니다. 이렇게 폭등을 했었어요, 그죠? 네. 근데 나머지 대형 은행들은 거의 움직임이 괜찮죠. 없었어요. 예, 예. 그래서 요거를 해결만 해주면은 큰 문제 없겠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합병 뉴스가 나왔고 그렇지만 여기서는 이게 아이솔레이티드 그 회사의 어떤 국한된 거라고 얘기하지만 누가 손실을 보느냐 주주들은 주주는 뭐 예. 주주들 심지어는 그 후순위채도 예. 예,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지금 딱 얘기가 뭐죠? 이거는 그러면 종목 선별을 잘해야 되는 시기다라는 결론이 나오고요. 은행권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그 페드 발란시트도 보시면은 일시적으로 유동성을 집어넣죠. 네. 예, 그러면서 이제 올라갑니다. 자, 근데 이럴 때 약간 좀 팁을 하나 드리면 금융주를 지금 건드리시면 안 돼요.
예, 금리 좀 많이 빠졌어요. 30% 빠졌어요. 그래도 네. 지금 건드리시면 안 됩니다. 네. 왜 그러냐면 그 사실 지방은행들 중에서 굉장히 싸 보이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네. 그렇지만 문제는 뭐냐면 얼마든지 시장 환경에 따라서 그 자본금이 다 날아갈 수가 있어요. 굉장히 쉽게. 그렇죠. 예, 부실이 아니다 하더라도 예, 은행권은 레버리지가 심하니까. 그렇죠. 예, 예. 평균 레버리지가 1000%. 예. 예, 더 많으면 2000% 이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자산의 5%만 구멍이 나도 그렇죠. 내가 거기에 주식으로 투자하셨다면 망하는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가장 키 인디케이터는 이럴 수 있어요. 만약에 워런 버핏님께서 지방은행에 뭔가 후수인체를 발행을 해서 한다더라. 가격이 얼마더라. 그 가격이 나오면 그 가격 대비해서 투자하시는 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은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보시면 지난주 보니까 우리나라 투자자분들 중에서 정말 대담하신 분들이 많아요. SBB 주식 투자하시고 하시더라고요. 포레스트 리퍼블릭 그것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그거 대박이에요. 보고 있으면은 이건 진짜 어려운 투자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그냥 복권 사시는 거예요. 좀 깜깜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사실은. 그거는 조심하시라는 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그다음에 이게 이제 또 중요한 테이블인데 제가 그래도 이번 주에 좀 마음이 편해지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미 연준이 금리를 올리는 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불만스럽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어쨌든 0.25로 올렸어요. 네. 근데 미 연준이 그러면서 어느 정도 시장의 신뢰도를 찾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 보시면 이제 오른쪽에 모게지 금리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이제 금리를 올리기 전에 기준금리입니다. 보시면은 과거에 2007년, 8년도에 고점 금리가 5에서 5.25였어요. 네. 그리고 또 이 닷컴 버블 붕괴되기 바로 전에 6.25, 6.5였습니다. 그렇네요. 이제 와서 지금은 보니까. 그것보다 더 낮죠. 네. 근데 이렇게 낮은데도 불구하고 모게지 금리는 이때의 수준까지 올라갔었어요. 그렇네요. 무슨 예, 얘기냐? 예. 가상금리가 더 많이 붙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신뢰도가 낮았다는 얘기입니다. 네. 예, 기준금리보다 더 가상금리가 많이 붙는다라는 것은 그래서 만약에 이 추세가 나타나면은 이거는 잘못하다가는 정부의 리스크가 시중으로까지 연결이 되면서 어떤 큰 위기가 진짜 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저도. 근데 오늘 보니까 금리를 올리고 났는데 그게 일시적으로 6.95까지도 치솟았거든요. 지금 어제 딱 보니까 6.4입니다. 네. 그러니까 많이 다시 떨어졌어요. 네, 장기 금리 많이 떨어졌어요. 네,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고 있으면 그래도 이번 템포로 보면은 이게 해결이 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구나. 네. 그만큼 미 연준이 또 이번에 헛발질했다라는 느낌을 주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장은 그게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 미 연준이 그 제시했던 숫자들을 보시면은 사실 별로 변한 게 거의 없죠. 예, 그 예. GDP 조금 네, 살짝 예. 내년도에 예. 낮춘 것 저 빼고는 무슨 의미예요? 네? 저게 어떤 의미예요? 저 1.6, 1.2 별거 아닌가요? 별거가 아니겠죠. 예, 제가 예, 생각할 때는. 예, 예.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성장성에 대해서 장기적인 그 성장성에 대해서 낮추고 있는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네, 예. 왜냐하면 거기에 인플레이션을 살짝 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래서 인플레이션은 조금 더 높이고 실질 성장률은 조금 낮추고 네. 명목 성장률은 큰 변화가 없고 뭐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한 번만 더 올리는 케이스가 지금 이제 대다수죠. 네. 그리고 내년에는 당연히 1% 떨어뜨리는 정도로 네.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근데 사실 그게 의미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연말에까지 내릴 거냐 아니면 뭐 내년에까지 내릴 거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경기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있고요. 또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빨리 잡히느냐에 따라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만약에 이게 과거에 똑같은 추세의 금리를 올리는 그런 사이클이었다면 고점 금리 근처에 갔었을 때 주식을 다 팔고 한 25% 조정받고 나면 다시 사고 뭐 이런 케이스로 가는 거지만 이미 벌써 조정을 20% 이상 받았었고 실질적으로 경기 침체는 그 기간 동안 오지 않았고 네. 그렇다면은 오히려 그 과정을 빼고 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아니면 그 정답이 없다면 우리는 그래도 많이 빠져져 있는 종목을 사는 것은 게다가 성장성이 있었고 이익이 늘어나는데 빠졌다면 그건 충분히 투자할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종목들은 지금 얼마든지 고르실 수 있어요. 네. 정말 많이 뽑으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큰 그림은 뭐 미 연준이 원하는 대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10년 국채 금리가 많이 말씀하신 대로 빠졌잖아요. 네. 지금 어제 보니까 3.4까지 빠졌기 네. 때문에 네. 이제 국채에 대한 평가 손실은 많이 줄었겠죠, 오히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SVB 사태보다는 훨씬 더 지금 은행권의 환경이 좋다. 여기에 네. 또 예금 보호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그 수단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일시적으로는 저렇게 페드 발란시스를 이용해서 또 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생각할 때 큰 무리가 없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달러 인덱스 자체도 지금 풀리고 있는 부분이죠. 어떻게 보면 달러가 약세로 간다는 것이 글로벌적으로도 유동성을 풀어주는 효과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시장은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근데 이제 가장 제가 두려워하는 부분은 이 정부에 대한 신뢰도 이슈가 주택 시장까지 연결이 돼서 주택 시장의 어떤 자산 가치가 급감을 하면서 과거 2007년, 2008년도처럼 어떤 자산 가치가 깨지고 이게 이제 큰 소비와 연결이 되고 결국 경기 침체가 세게 오고 이런 케이스로 갈까라는 두려움이 있는데 네. 그게 지금 보시면 이제 주택을 사는데 어포더빌리티, 그러니까 살만한 그런 어떤 힘이라든지 네. 네. 그게 지금 역대 최저치로 낮아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금리가 너무 높다라는 걸 증빙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전 세계의 지금 부동산 시장을 보시면 다 마이너스예요. 거의 마이너스 많이 간 데는 6% 근처까지고요. 평균적으로 뭐 마이너스 한 2, 3%입니다. 이 정도는 버틸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걸 어떻게 변할지를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제 요즘에 또 얘기 나오는 게 미국의 커머셜 프로퍼티, 그러니까 상업용 부동산이 거기에 대해서 나가 있는 대출 규모가 20조 달러. 네. 그러면 미국의 GDP가 25조 달러니까 엄청나다. 뭐 이런 식으로 걱정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결국 부동산 가격이 네. 깨져버리면, 그러니까 가격의 상승률이 떨어지는 건 괜찮은데 그 자산 가치가 마이너스로 가게 되면 엄청나게 꼬이는 스텝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도 예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 모기지 금리가 너무 7%까지 치솟는 모습이 나오면 이거는 분명히 뭔가 터질 수 있는 못 리스크가 사니까. 네. 네. 그래서 근데 다행스러운 거는 네. 가격이 떨어지긴 했어요. 네. 마이너스가 났어요. 네. 근데 거래는 역대 최고로 일어나고 있어요. 네. 역대 최고라기보다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예. 그러니까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네. 이 가격대에서 거래가 된다라는 거죠. 그럼 반등의 가능성이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아니면 뭐 어느 정도 그 리스크가 커지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을 좀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미 연준이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 경기가 너무 빨리 둔화할까봐 두려워서 금리를 내리는 시나리오가 아니라 인플레이션이 완전히 낮아지는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금리를 내리는 모습으로 갈 거다. 그게 최선의 네. 시나리오죠. 그렇죠. 예, 그러면 예. 시장이 안 빠지는 거죠. 네, 예. 그래서 그러면 정말로 하반기에 네. 왜냐하면 저는 경기 침체가 하반기까지는 오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 안에 인플레이션 잡혀주면 돼요. 네.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네. 그냥 정말 엄청난 위기로 가지 않고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러면 도대체 언제 그 인플레이션이 잡히느냐 네, 이거죠. 근데 지금 인플레이션을 딱 잡고 있는 게 뭐냐면은 주거비예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주거비의 어떤 변화는 연말이 되면 정말 많이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미 벌써 지금 가격이 마이너스가 나왔죠. 그죠? 그리고 상승률은 지금 저렇게 가파르게 떨어졌습니다. 지금 파란색 선이죠. 네. 여기에 이제 주거비는 올라가고 있는 추세예요. 그러면 이제 과거에도 여기에도 있지만 이렇게 이게 맞물리는 점이 있고 나서는 몇 달 지나고 나서는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고점 지금 여기가 8.1이거든요. 근데 이제 연말이 되면 아마 3%대로 떨어져 있지 않을까. 네. 그러면은 이게 전체 지금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이 50%가 넘어요. 네. 예, 뭐 그렇다면은 아마도 인플레이션이 올해 연말에 미 연준이 아까 보여줬던 3%대, 내년에 2%대, 요게 가능할 수도 있다는 거죠. 어제 파월도 상품 주거비 그다음에 주거비를 제외한 서비스 이렇게 딱 나눠가지고 네. 상품은 걱정 안 하고 주거비도 내려갈 것이라 가지고 찝어서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그렇죠. 확신을 예, 갖고 예, 있는 예.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러면은 저는 마음이 좀 편하다는 거죠. 네. 예. 그래서 물론 역대 최고의 어떤 파산이 일어나고 있고 다 알겠는데 네. 그거는 어떻게 보면 해프닝으로 끝날 수도 있다라는 좀
기대감이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그럼 이제 우리는 금리에 대해서는 네. 이미 우리 고점을 봤다라는 건 다 정해진 것 같아요. 네. 그죠? 본 이거 것 같아요. 여기서 네. 더 올라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제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그 금리가 얼마로 연말에 끝나느냐에 따라서 적절한 S&P 500 지수가 얼마고 적절한 나스닥 지수가 얼마인지를 보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네.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금리 5%까지 올라가면 뭐 얼마까지 빠지고 이거 계속 보여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저점으로 생각하시고 투자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는 금리가 얼마나 됐었을 때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룸을 보시면은 어떤 지표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 금리가 만약에 연말에 4%다. 그 10년짜리 금리 예, 얘기하시는 네. 거죠? 항상 우리는 10년을 봅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부터 오를 게 별로 없어요. 보시면 왼쪽입니다. 2%, 네. 그러니까 4천대가 네. 나오죠. 근데 이제 3.5%로 수렴했다. 네. 지금보다 살짝 조금만 더 높아진다. 그러면 연말에 4,300 정도. 그리고 이제 그게 1년이 지나고 경기 침체가 안 온다는 가정이 들어가면 추가로 또 20% 정도 올라갈 수 있는 룸이 생기니까 결국 4,800 전 고점 수준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 네. 정도로 지금 보시고 투자를 하시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나스닥은 훨씬 더 편합니다. 제가 마음이. 4%라 하더라도 연말에 12,600 정도. 그다음에 3.5%면 13,500 정도. 그다음에 1년이 지나고 나면은 15,800이니까 전 고점이 16,200이니까 네. 대충 그 정도로 보시고 어떤 투자를 하시고요. 네. 근데 지수에 대해서는 그렇게 기댈 만한 그러니까 기대치가 그렇게 높으시면 안 돼요. 예. 근데 반면에 성장주에 있어서는 기대치를 좀 높이시는 게 맞다. 네. 예, 그렇게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개별 갈 만한 종목을 더 중요하게 공략해야 된다. 네. 지수보다는. 네. 네. 그리고 우선 또 만약에 많은 분들께서 금을 사야 되느냐는 질문을 하시면 많이 올랐어요. 예. 저는 네. 어쨌든 금리를 내리면 금을 사는 게 맞는 케이스였는데 네. 저는 요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요. 과거에 보시면은 닷컴 버블이 재현됐었을 때, 닷컴 버블이 났었을 때, 네. 96년부터 2000년입니다. 네. 보시면 금값이 올라가다가 쭉 빠져요. 네. 그리고 반면에 2007년, 2008년도에는 금값이 거의 뭐 폭등을 합니다. 80%. 네. 그러니까 이게 차이가 뭐죠? 예, 인플레이션의 변화 플러스 미 연준의 스탠스이고요. 네. 그다음에 여기에 생산성이 얼마나 상승이 됐느냐입니다. 네. 근데 가장 생산성이 많이 상승이 되는 구간들이 보시면은 이 인터넷이 들어오면서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네. 우리는 지금 봐야 되는 게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그리고 생산성이 어떻게 변할 네. 것인가 하는 거죠. 저희는 그래도 닷컴 버블의 재현 정도는 아니지만 금융위기의 재현은 아닐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너무 금에 대해서 투자만 하지 마시고 이더리움 비트코인도 일정 부분에 나누어서 투자를 하시는 게 맞다. 대체자산 투자하시는데. 네.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네. 마지막 정리를 좀 해드리자면 지금 어쨌든 보시면은 헤지펀드들이 투자가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예요. 네. 지난 2달 동안에 보시면은 AC 월드가 4% 올랐고 S&P 500이 3.5% 올랐는데 보시면 헤지펀드 모든 전략들이 사실 그렇게 높게 수익을 창출을 못 하고 있어요. 그동안 다 빠져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많이 헷갈립니다. 예, 예. 그렇지만 만약에 롱으로 좀 그 스탠스를 가지면서 성장주 위주의 투자를 하면은 엄청난 초과 수익률이 나오고 있어요. 저희도 지금 그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만 지금 이게 먹히고 있는 전략이니까 연말까지 가져가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그래서 저희의 전략은 보시면은 어쨌든 대형 기술주, 반도체 AI, 전기차 부품, 신재생 에너지, 바이오 헬스케어에 집중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오히려 비중을 80%로 더 늘렸어요. 아. 네. 그러니까 8대2 전략으로 지금 갑니다. 7대3에서. 그래서 더더욱이나 대형 기술주와 반도체 AI 쪽을 더 늘렸어요. 10%를. 네. 그리고 어디서 잘랐냐면 에너지 버립니다. 예, 유가는 이제 제가 볼 때는 올라가기보다는 어쨌든 계속 이런 수준일 거고요. 그 다음에 왜냐하면 작년에 보시면 에너지 관련주들이 가장 성적 좋았죠. 근데 그 유가가 올라갔기 때문이고요. 반대로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원자재 중에서 2차 전지나 신재생 에너지 관련 쪽은 괜찮지만 나머지는 버립니다. 그 다음에 주택 건설. 상당히 지금 수익성이 좋게 나오고 있지만 어쨌든 드디어 마이너스 숫자가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8대2 전략으로 가져가시고 대표적인 성장주들이 지금 굉장히 다
좋아 보여요. 잘 가요. 네. 네, 그래서 이 회사들 중에서 네. 어제 넷플릭스가 9% 폭등을 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상승 여력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쪽이 현금 흐름이 좋고 앞으로 어떤 미래지향적이고 인플레이션 낮춰줄 효과를 가지고 온다면 계속 투자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알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예. 유한타증권 유동원 본부장님과 함께 글로벌 자산배분 전략 세워봤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금융투자로 돈 벌기 쉽지 않으시죠? 그런데 불가능한 것도 아니죠. 글로벌 IB 트레이더의 눈으로 본 더 넓은 금융의 세계, 그들의 투자의 기술 정말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